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조선사들이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이재광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조선 업황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요새 참 조선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조선 업황 보려면은 뭐 발주량, 건조량, 뭐 수주 잔고 이런 것도 보는 거죠. 일단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로 제일 처음에 일단 볼 때는 발주랑 수주 잔고, 발주랑 수주 잔고 이런 걸 보통 체크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일단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말까지 기준으로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조선 발주랑 건조를 나타낸 건데요. 발주를 보시면 작년에 엄청 많았죠. 작년에 이제 이게 5,100만 톤. CGT라고 하면 이제 표준 환산 톤수라고 하는데요. 5,100만 톤 생각하시면 되고, 올해는 벌써 상반기만 지났는데도 2,100만 톤 했고요. 근데 작년보다 좀 절반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기저효과입니다. 작년에가 워낙 많았고요. 과거 20년, 19년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20년에 연간으로 2,400만 톤을 발주가 나왔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거의 그에 준하는 수준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발주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발주가 잘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수주 잔고도 작년 말보다 높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9,100만 톤이었는데 지금 1억 톤 올라서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로 이제 좀 다시 좁혀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그 데이터보다 더 좋죠. 왜냐하면 일단 발주만 보셔도 작년에 1,800만 톤 수주를 받았는데 지금 올해는 상반기에 1,000만 톤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거의 절반 이상을 이미 상반기 때 받은 거고 2020년, 2019년의 연간치를 이미 거의 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상황이고, 잔고도 보시면은 작년 말에 우리나라 조선 수주 잔고가 3,000만 톤이었는데 지금 상반기 때는 3,500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참 이게 성적이 참 좋네요. 이게 지금 조선 3사별로 좀 자세하게 회사별로 좀 상황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저희가 빅3라고 부르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보통 이제 다들 그렇죠. 회사들마다 연초에 목표치를 다 세우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건 현대중공업의 연간 목표치와 그해 실제 달성한 거, 이건 이제 2018년부터 그려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18년, 19년, 20년 다 목표 달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작년에는 목표치를 많이 초과했네요. 많이 초과했죠. 165.9%를 초과해서 수주를 받았고요. 올해는 지금 이제 이거는 상반기가 아니고 사실 5월 말 기준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도 53.3%를 이미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꾸준하다고 가정하면 초과했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초과하는 거고, 더 나오면은 더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중공업도 보시면은 과거 상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삼성중공업은 이제 좀 데이터가 좀 빨리 나와서 제가 6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71.6%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5월 말 기준으로 51.8%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3사 모두 거의 절반 이상은 상반기 때 이미 넘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들이 참 무척 좋군요. 요새 사실 좋은 뉴스 전해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 시기인데. 오늘은 좀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은 일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이제 그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어려워요. 외부에서 저희가 이거를 딱 정확하게 모든 걸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로 제가 설명드리면은, 어쨌든 선박을 이렇게 수주를 할 때는 계약이 이제 공개되는 계약 중에 언제 인도할 거냐, 이것도 공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현대중공업, 이거는 이제 그룹으로 제가 그린 건데요. 현대중공업만 한 게 아니고 현대중공업 그룹이라고 하는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포함해서 이렇게 그린 건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2024년까지는 일단
다 찼습니다. 예. 쉽게 보면은.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수주 받고 있는 거는 2025년, 2026년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냐라고 하실 수 있어서 설명드리면은 아주 통상적으로 배를 한 척 주문을 한다. 그러면은 인도 받는데 대략 2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뭐 1년 정도는 설계를 하고 1년 정도는 건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2022년 7월이니까 만약에 이론적이라면은 제가 지금 그럴 일 없겠지만 뭐 배를 주문한다. 그러면은 2024년 7월에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미 주문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하면은 뭐 선종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빠르면 25년 말, 늦으면 이제 26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조선사 입장에서는 거의 2025년까지 많은 일감을 이미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안 받아도 뭐 그럴 일 없지만 더 이상 안 받아도 2025년까지는 일감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되게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지금 주문 받는 거는 26년치가 지금 다 받고 그러네요.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3사 모두 현재 이미 수주를 많이 2.5년 이상의 수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이제 조선산업이라는 게 도크라는 게 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놀릴 수는 없으니까 경기가 별로 안 좋을 때는 뭐 저가로라도 이제 수주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가 수주 논란도 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아마 저가 수주 논란은 없을 것 같고 또 보니까 최근에는 과거에 뭐 계약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과거 가격보다는 지금 이제 좀 높은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면은 예. 첫 번째 말씀하셨던 거 이제 저가 수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그러니까 잔고가 부족할 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쉽게 말하면 놀리면 손실입니다. 예. 고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정말 안 좋을 때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수주를 받기도 합니다. 예. 그거를 저가 수주라고 보통 부르고요. 예. 그게 언제였냐? 아까 그래프 보셔서 아시겠지만 2019년, 20년 그때가 아마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수주 절벽이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뭐라도 일단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예. 이제 계산을 하겠죠, 조선사에서도. 이거를 그냥 놀리면은 나오는 손실과 이거라도 받아서 건조를 하면 나온 손실을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높다. 그러면 수주를 받을 거고요. 예. 덜 손해본다. 마이너스여도 예. 받을 것이고, 근데 반대로 너무 뭐 놀리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면 안 받겠죠. 예. 그건 이제 그들이 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기사 말씀하신 게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최근에 나왔던 예. 이제 기사인데 그거는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뭐 이제 가격이 올라서 조선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해버리고 새로 다 높은 가격에 체결하고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러시아일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러시아. 예, 이게 뭐 공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제 보면 그래도 알잖아요. 아마 러시아에서 주문했던 것이었고 지금은 아신 것처럼 러시아는 결제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귀책 사유가 누군지는 이제 그건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 다른 얘기였군요. 네, 어쨌든 그게 해지가 됐고, 근데 만약에 지금 되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면 곤란한 상황일 텐데. 지금 상황이 되게 좋아요.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수주가 몰린 상황이어서, 그게 해지되고, 지금 현재 가격에 그냥 리세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걸 예상한 건지는 않았지만, 2년 전에는 그때에 준하는 가격에 수주를 받아서 예.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인도가 돼야 되는데, 인도가 안 되는 거죠. 러시아 상황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은 해지하고, 완전 새 배니까 신조선이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지금 현재 가격에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차가 이렇게 나는 거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원자력 가격 다 올랐는데 네.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판을 가장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후판 가격도 크게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뭐 어떻습니까? 뭐
일부 이제 산업들 보면 원자재 가격 감당 못 해가지고 뭐 사실 막 손해도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조선업에서는 뭐 그런 일은 지금 없는 건가요? 일단 가격 정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제 후판 가격과 신조선가 지수라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은 선종마다 가격이 다 다르니까 그걸 이제 지수화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보시는 것처럼 철강 가격 오르면서 조선 그 배 가격, 선박 가격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가 동일한 그 방향으로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격 정가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를 살 때는 지금 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계약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후판 가격이 올라서 손실이 난다. 이거는 과거라고 하면 뭐 10년 전은 아니고요. 2년 전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그때 계약한 배들은 이제 지금 건조가 되잖아요. 그런 배들은 이제 손실이 잡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철강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뭐 1, 2년 사이 거의 1년에 2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지금 최근에 워낙 이 상황이 계속 매일매일 바뀌어서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거의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한 2주 전부터는 지금 급하게 많이 다 빠졌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유가마저도 이제 빠졌죠. 그렇죠. 최근 유가 빠졌죠. 네. 이제 그게 뭐 이로서 계속 빠진다 뭐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긴 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후판 가격이 거의 1년 전 대비해서 2배까지 올랐었는데 여기서 다시 빠진다.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계약했던 그 수주들은 반대로 이익이 많이 나는 겁니다. 이 평소에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이쪽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네네. 보통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나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볼 때 배 종류는 이제 선종은 어떻게 나누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선종별로 뭐 수익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고수익 선종들을 많이 수주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잡한 건데 일단 정말 단순하게 설명드리면은 배 종류는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일단 큼지막한 걸로 말씀드리면은 크게는 첫 번째는 우리가 아주 친숙한 배 컨테이너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거를 화물 나르는 선. 나르는 거죠. 두 번째는 탱커라고 보통 부르는데 액체를 나르는 겁니다. 액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원유겠죠. 원유 혹은 원유를 정제한 석유 제품 이걸 다 통칭해서 액체를 실어 나르는 배를 보통 탱커라고 하고 뭐 유조선이란 말이 오히려 더 친숙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벌크선이라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건화물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그냥 뭐 예를 들어 석탄, 철광석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배를 벌커선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기체를 실어 나르는 배. 그건 이제 가스선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아는 LNG 운반선이 그 안에 들어가겠죠. 큼지막하게는 이렇게 있고요. 뭐 작은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배 이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타보고 싶은 크루즈선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많습니다. 뭐 페리선도 있고 하지만 이제 대형 조선사들의 주요 건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 그다음에 가스선 뭐 이렇게 네 개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은 당연히 만들기 어려운 배가 수익성이 높겠죠. 만들기 어렵다는 거는 우리만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배일수록 그리고 클수록 이런 것도 당연히 수익성이 높을 거고요. 뭐 그런 게 뭐가 있냐? 그럼 대표적으로 LNG 운반선이 이제 그런 거겠고요. 좀 쉽다. 이런 말하면 좀 약간 제가 좀 너무 단순하게 말한 거 좀 제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벌크선 이런 거는 조금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크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미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도 환경 이슈들이 최근에 이제 뭐 좀 강해지는 것 같은데 환경 기준이 이것도 뭐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선박에서 그럼 어떤 유해 물질들이 나오느냐?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산화탄소.
네, 온실가스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예.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냐? 당연히 엔진을 사용하고 그 엔진의 원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벙커 CU라고 이제 하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석유를 정제했을 때 정말 마지막에 나오는 그래서 뭐 진짜 보면은 그 움직이지도 않을 정도로 점도가 매우 찐득찐득한 예. 그런 걸로 이제 하면은 그런 유해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규제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서로 합의를 했었고 이 주도하는 데는 유엔 산하기구인 IMO 그래서 이걸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실제로 소유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용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가 많고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국적도 또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렇게 뭐 다 다른데 규제를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각 국가별로 이런 규제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선박은 그게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 소유주가 실제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 배를 빌려 용선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배의 국적이 등록 국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해운사가 갖고 있는 배라고 해서 등록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구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그게 이제 국제 뭐 회사기구 IMO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뭐 국제 회사기구 IMO가 이제 환경 규제를 이제 하는 기관인데 그러면 이제 IMO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규제를 하고 또 그게 이제 우리 조선사들한테는 뭐 좋은 기회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규제의 핵심 골자는 효율적인 배를 사용해라라는 거고요. 예. 연비가 효율적인 배, 연비가 효율적이어야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들을 사용해라라는 게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못하면은 그에 합당한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속도를 낮춰야 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다른 뭐 새로운 장치를 달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규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해운사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뭐 A라는 해운사가 있고 B라는 해운사가 있는데 둘이 경쟁 관계인데 A라는 해운사는 그런 규제를 맞추는 선박을 미리 구비를 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 B는 그에 못 맞추는 경우, 그러면은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규제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선사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해운사들 방법 중에는 개조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노후된 설비 배들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하면서 그런 이제 이런 규제를 충족시키는 그런 친환경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그런 배들을 발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선사들한테는 그런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하니 기회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규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산화탄소 규제하는 거는 IMO에서 크게 세 가지 규제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2013년부터 규제가 발효된 거는 이제 EEDI라 그래서 선박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2013년부터 건조되는 그런 배들에게 적용되는 환경 규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EEXI라 그래서 기존에 쓰던 배들도 이런 규제를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CII, 탄소 집약도 지수라는 거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이제 모든 배가 또 그걸 또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체크를 하고 그 기준이 점점점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못 맞추면은 그에 대응하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사 입장에서는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 규제를 맞춰야 되고 못 맞출 경우에는 뭐 속도를 낮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그 설령이 좀 오래됐는데 이런 규제를 맞추기 어렵다 하는 배들은 이제 친환경선으로 교체하는 게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배를 어쨌든 바꿔야 되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네. 좀 이산화탄소는 그렇고요. 네. 아까 이제 뭐 주로 이제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렇게 배출되는 이제 네. 오염물질을 말씀하셨는데 뭐 이산화탄소 말고 황산화물이나 뭐 이 질소산화물 이런 규제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황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 관련된 규제는 이미 2020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똑같이 그런 환경 규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맞추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이제 저감 장치를 거기에다 다는 거죠, 배에. 그래서 그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을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연료를 딴 걸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좀 그런 벙커CU, 황이 많이 들어간 그런 좀 값싼 연료를 썼을 때는 이제 많이 배출되겠죠. 반대로 우리도 휘발유 같은 경우에 고급 휘발유 이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황이 애초에 적게 들어간 저유황유를 쓰면은 또 규제에 맞출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상황에 맞게 어느 게 더 경제적이냐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선택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그냥 친환경선, 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배출이 적게 되는 친환경선으로 바꾸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이죠. 이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네. 이 스크러버라는 게 아마 그 저감 장치인 것 같고요. 네. 이게 양이 뭐 갑자기 엄청 늘어나고 있네요. 이 그래프 보니까. 네, 그게 2020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전부터 이미 장착 선박량, 선박 수도 같이 늘어났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트렌드하게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유가가 별로 안 비싸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유황유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너무 가격 차가 많이 난다. 고유황유와 저유황유가 많이 난다. 손실이 크다. 그러면은 스크러버를 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복잡한 게 스크러버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항구마다 다 다른데 스크러버를 달면은 허용해주는 지역이 있고 이걸 달아도 허용 안 해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스크러버를 달아도 입항할 수가 없겠죠. 작년에 컨테이너 선사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뭐 지금도 많이 벌고 있고요. 이유는 뭐 많았죠. 코로나 이후에 뭐 이제 예상치 못했던 회복이 빨랐던 거와 또 사고들도 많았죠. 수에즈 운하 막혔었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서부의 뭐 LA 항구 같은 경우도 물류 차질 났었고 하면서 이 해운 운임들 수가 엄청 올랐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게 이건 제 생각인데.